드라마틱한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 그 전까지 나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줬던 게 진짜 시시껍질해져요. 드라마틱한 일이 나를 평생 행복하게 혹은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에서 사실 좀 벗어나야 돼요. 드라마틱한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그런 거에 있고, 하나가 또 집단주의적 유교 국가, 그것도 네. 있다고요. 요건 어떤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책임감이랑 좀 연동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문화가 다 조금씩 좀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가 뭐 좀 여행해 보면 느낄 수 있듯이. 근데 전통적으로 각계에서는 그럼 어떻게 차이가 나는데? 이거 약간 공통적으로 약간 하나의 축 같은 것으로 생각한 게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아주 짤막게 요약을 하면 어떤 사회에 살든 간에 내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주말엔 난 이거 하고 싶어. 나는 오늘 넷플릭스 볼래? 이런 게 있지만 내가 속한 집단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나 가족이고 회사, 동아리, 교회. 그런데 살다 보면 내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과 내가 속한 집단에서 요구하는 것과 충돌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문화의 차이는 딱 마찰이 일어나는 순간에 대다수가 개인의 선호와 집단의 뭔가 이상 혹은 요구, 이 둘 중에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느냐가 집단주의, 개인주의 문화의 차이예요. 맞아. 그래서 개인주의 문화일수록 이런 것이 있을 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당연히 그게 더 우선이지. 나는 주말에도 하고 싶은 거 해.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는 뭘 네가 했으면 하는데 그렇다면 하고 문제 없어. 집단주의적 문화에서는 뭔가 나는 혼자 영화를 보고 싶은데 우리 회사에서 단체로 어디 야유회를 가려고 한다. 그랬을 때 혼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추구하는 것을 말리지는 않아도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을 약간 비정상적으로 생각하고 분위기 파악 못하네. 못하고 사회성 떨어지고 이건 뭐냐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집단의 손을 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집단주의가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니에요. 집단주의적인 것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는데 가령 문제를 해결할 때 태안반도에 기름 쏟아지면 이거는 집단주의 장점이에요. 근데 그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개인적인 자유도가 억압이 돼요. 그래서 항상 눈치를 보게 되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지 이것을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은 고민을 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뭔가 내가 타인이 집단이 기대하는 것을 자꾸 차선책으로 선택을 하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면 좋은데 일평생 동안 그런 선택의 누적은 갉아먹는 큰 어떤 부위 중 하나는 개인의 행복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비단 한국의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행복감이 높고 낮은 국가를 예측하는, 아까 외향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행복하고 덜 행복한 사람을 예측하는데 그럼 문화적인 수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개인주의의 정도예요. 그 개인주의가 어떻게 보면 심리적 자유감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도 리스펙트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그리고 뭔가 이런 다 교과서적인 틀 안에다가 몰아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뭔가 규율이 있으면 만들면 여기서 줄을 삐딱하게 쓴 애들은 뭔가 다 잘못되고 그게 아니라 야, 옳은 길이 어디 있니? 다 오라. 그냥 파이팅. 남에게 피해만 안 준다면 이 다양성이 인정이 돼야지 어떤 자유도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 일로 가야 돼. 그러면 일적으로 가지치려고 하는 친구들은 뭔가 제재를 받고 등등을 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미치는 많은 영향 중에 하나는 개인의 행복감은 높아지기가 좀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런 집단주의 국가가 한국이랑 일본이랑 싱가포르 이런 데인데 이런 국가들의 생각을 보면서 공통점이 뭐냐면 신흥 경제 강국이잖아요. 그죠? 아시아에서 아주 잘 살고 놀라운 경제적인 발전을 했지만 행복 분야에서는 이 지금 국가들이 되게 좀 주목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경제적 수준에 비해서 행복이 낮거든요. 근데 이런 것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 많은 이유, 특성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런 자유도, 그것도 너무 수직적으로. 항상 사람을 대하면 항상 높고 낮은 사람이 있고, 누가 선배고 후배를 따지고, 이 위아래를 따지는 것에 초민감한 사회는 해피할 수가 없어요. 해피한 사회는 누워있어요. 그냥 회사에서는 보스지만 나오면 그냥 이름이야.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남미가 해피해요. 남미는 우리보다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비교가 좀 안 될 정도로 열악한 게 많잖아요. 근데 매년 세계 행복 데이터 같은 거 보면
남미, 중남미, 과테말라 이런 데가 네. 우리보다 훨씬 해피하거든요. 네. 그거는 잘 살고 무슨 뭐 명품 뭐 시계를 차고 다녀서가 아니라 이런 수평적인 것이 어떤 남미 특유의 어떤 집단주의. 남미도 약간 집단주의적인데 특이하게도 우리는 약간 상하로 서 있는 수직적인 집단주의인데 그런 데는 약간 수평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행복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또 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행복과 애착하는 중요한 문화적 특성으로 또 나의 의견과 생각이 존중받는가, 자유랑 언제든 믿고 도움받을 수 있는가, 신뢰도 있다고요? 있죠. 그런 거죠. 다 여기서 얘기하는 신뢰는 평균적인 타인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내가 길거리에서 마주쳤을 때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누가 나한테 뭔가를 자기가 바쁜데 가던 길을 멈추고 뭔가 도움을 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이런 것이 높은 사회가 있고 도와주겠지. 어떤 사회는 그렇게 확신이 없는 사회. 이거는 전반적인 사회적인 신뢰도의 어떤 수준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 소극적인 배려 이런 거를 해주는 사회와 없는 사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 연구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게 어쩌면 우리의 일상의 어떤 단면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뭐 저희 연구실이랑 다른 나라의 연구실이랑 같이 자료를 모아서 본 게 뭐냐면 우리가 많은 사실 일상에서 사람과 부닥치는 사회적 경험의 뭐랄까요 퀄리티가 행복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일상에서 부닥치는 경험들은 어떤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 친절해. 안 친절하면 딱지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발적으로 암묵적으로 깊이 배어있는 약간 습성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늘 항상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을까? 뭐 이런 것이 되게 좀 민감하게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의 시나리오에 이런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거는 사회적 민감성을 측정하는 어떤 하나의 시나리오인데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걸 한번 상상해봐라. 너 뷔페 식당에 갔는데 이제 식당이 문 닫을 때가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이스크림 줄에 섰어. 디저트를 먹으려고. 근데 다 거의 끝나고 아이스크림이 근데 바닐라가 2개가 있고 컵에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다 끝나고 마지막을 이제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나랑 내 뒤에 어떤 분이 한 분 계셔요. 약간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 내가 내 뒤에 한 사람이 있는데 앞에는 바닐라 초콜릿이 하나 있어. 너 어떤 아이스크림을 선택할래?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바닐라 2개랑 초콜릿 하나면 저라면 이제 뒷사람을 고려하기보다는 이 둘 중에 제가 좋아하는 거 한 개를 고르겠죠. 그렇죠. 뭐 그렇게 근데 배려하는 사람은 뒷사람을 고려한다면 뭔가 바닐라 한 개를 골라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초콜릿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바닐라를 고르는 확률, 배려 한국이 제일 낮아요. 법이 아니에요. 이때는 초콜릿 바닐라를 골라야 되게도 법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약간 324시간 내가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야 되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서 바닐라를 하겠다. 다른 사람에게 선택의 옵션을 남겨주겠다는 암묵적인 선택을 하는 빈도가 퍼센테이지가 거의 최하위권이에요. 교수님 여기서 저 반론은 아니지만 해보세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집단주의보다 개인 그리고 개인주의가 그 심리적 자유감 때문에 행복감을 준다 했는데 내가 여기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게 누구한테 뭘 잘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내가 못 고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약간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게 개인주의랑 이기주의랑 달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착각 중에 하나는 개인주의적이다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다른 사람의 의를 우선 참견하지 않는 거예요. 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가 이렇게 좋다 그러면 갑자기 그런가 저런가 이렇게 휩쓸리지 않는 약간 뭐랄까요 자기 줏대가 있는 거라고 할까요? 그 자기 줏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유럽에 가서 놀랬던 게 유럽인들이 사실 익명의 타인에 대한 배려가 약간 한국 사람의 마인드에서 아까 지금 바닐라 아이스크림도 있지만 얼마나 일상에 이게 견고하게 뿌리 박혀 있고 그 익명의 어떤 뭐랄까요 관례적인 행위를 어긋나는 짓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첨예한 어떤 반발이나 어떤 뭐랄까요 암묵적 처벌을 가하는지를 보고 저 되게 놀랐어요. 아니 무슨 소리냐면 기본 룰이야. 그 지키는 건 서로를. 그걸 지키는 애들은 우리 서로 리스펙트 하자. 근데 이 게임을 지키지 않는 애 이런 사람이 나오면 뭐 그럴 수도 있지가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얘는 어마어마한 처단을 해요. 어떻게요? 저는 아까 약간 충격이었는데 약간 운전을 하면서 놀랐어요. 뭐냐면
운전도 지금 아까 얘기랑 다 관련이 있어요. 네. 우선 그냥 사회적 캠페인을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조금 추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분들은 1차선을 비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근데 나는 추월하지 않지만 그냥 나는 편안함이 갈래. 이거는 아까 그 얘기랑 똑같아요. 뒤에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를 지금 좀 안 하는 건데 이렇게 1차선이 가장 막히는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예전에 처음에 1호 배갖고 렌트카를 갖고 운전을 하는데 내가 몇 킬로를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야. 추월선은 추월을 하는 용도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나는 꽤 빨리 가는데 이게 I don't care. 근데 만약에 뒤에서 더 빨리 가는 차가 있어요. 내가 100몇십으로 가는데 150으로 달려오는 차가 있어요. 가령. 그런데 나와달라고 하는데 그럼 나는 계속 가. 그럼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러다가 결국은 해가지고 치우고서 가거나 돌아가잖아요. 이 안 비켜주던 차 있잖아요. 이 차가 얘가 가면 이 주변에 있던 차들이 에워싸요. 창문을 내리고 이 뭘 개념하네. 뒤에서 홍크를 하고 상향등을 켜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이 기본적인 룰을 나의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도 있어. 그거를 지켜줘야지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내 권리 다른 사람 마음대로 해. 이거를 깨거나 위반하는 것이 보인다. 저는 되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신사적일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선을 넘어 가차 없는 약간 퍼니시먼트를 주는데 이게 굉장히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주의라고 하는 거는 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지 생각을 하고 그것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또 역으로 얘기하면 남의 생각. 남에 대한 배려와 관심과 권리에 대한 리스펙트를 항상 존중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약간 발전의 여지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사회적으로 다 윈윈 하는 경험을 일상에서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은 문을 열어주면 외국 같은 경우는 서로 가라고 싸우다가 늦어지는데 우리는 문 잡고 있으면 갑자기 반대편에 10사람이 들어온다.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지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루, 이틀, 매일 한다. 그럼 이거는 사실 행복하기 좀 어려운 사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 때 엘리베이터에서 정숙해야 된다고 하는데 떠드는 사람들이 그거는 그 정도는 자, 근데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수록 추구하게 되는 게 돈이라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도 재미난 중요한 연구예요. 근데 뭐냐면 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죠. 너무 중요해서 또 반복합니다. 인간은 생겨 먹은 게 이건 그냥 생물학적이에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인간은 생물학적 기계예요. 머리가 좋은. 그런데 어쨌든 이 기계는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건 무작위로 느끼지 않아요. 볼펜 갖고 행복감을 느끼지 않고 가장 강력한 행복감은 사람이에요. 사람 통해서 특히 이성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사람 통해서 느끼는데 아주 중요한 1번 원칙이에요. 근데 왜 돈이 이제 문제가 되느냐면 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없이는 내가 못 살았거든. 그렇죠. 내가 맨날 사냥이 아니라 친한 친구가 있으면 내가 오늘 사냥 못 가도 야 오늘 고기 잡아와서 나 다리 하나 줘. 내가 다음번에 줄게. 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던 호모사피엔스에게 글쎄요 2000년 전 사람의 역할, 다시 말하면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의 생존 문제를 해결해 주던 역할을 아주 중요한 열쇠를 쥐었던 타인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썸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게 돈이죠. 그게 돈이에요. 돈이 있으면 살 수 있고, 그렇지. 돈이 마실 없으면 수 있고, 마실 잘 수 있고, 위험하면 버디가드를 고용할 수 있고. 그래서 옛날에 사람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에 상당 부분을 돈이 대처를 해요. 자, 그래서 어떤 이제 실험들이 요새 있냐면, 그래서 알게 모르게 돈을 갖게 된다를 넘어가지고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만 해도 알게 모르게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자기 충만감, 영어로 얘기하면 sufficiency, 그래가지고 나 혼자로도 충분해 라는 오만함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실험이 별게 아니에요. 어떤 실험실에서는 그냥 다른 걸 시키는 척하면서 실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장난감 돈을 세보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다른 데서 그냥 종이를 만지게 하고 그러면 종이 돈을 만지작거린 집단에서는 본게임 실험에 들어가면 사람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려고도 안 하고 주려고도 안 해요. 다시 말하면 경쟁자로 생각하는 거죠. 그죠. 뭔가 너 없어도 돼. 자기 충만감이죠. 그래서 이런 자기 충만감을 부추기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럼 이게 왜 비극이냐? 그러면 돈이 생각하고 집착하고 그러면 자기 충만감이 생겨. 그래서 너가 안 필요해. 그런데 불변의 진리는 해피니스는 너를 통해서 오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데 그 즐거움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되는 사람을 경시하게 돼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마지막 엔딩 스토리는 어쩌면 부자가 되지만 행복하지 않은 약간 이런 어떤 극단적인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과도하게 물질주의적인 사회의 어떤 그림이 될 수가 있는데 약간 염려스러운 건 한국이 과도하게 물질주의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지금 대표적인 나라로 손꼽히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행복에 좀 위협이 되는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교수님 말씀하신 게 이제 우리나라가 예전에 과거에 못 살 때 그런 결핍을 채워주는 돈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그 이상의 것들은 행복에 조금 영향을 끼치는 게 적다고 돼 있던데 그렇죠. 예전에 그런 데이터 있었잖아요. 교수님 잠깐 기억하실 텐데 미국에서 조사했는지 뭔지 모르겠잖아요. 월급인가 연봉이 이제 올 400, 600이었나 그거 되면 이제 위로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있는 데이터에 의하면 올라가는 게 미세하게는 계속 올라가긴 하더라는 게 이거는 또 다른 연구인가요?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복잡한 얘기지만 약간 통계적인 뭐라 그럴까요? 장난이에요. 장난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올라가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꺾여 가거든요. 내려간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한정된 에너지와 시간을 가지고 인생을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행복해지는 행복의 지혜 중에 하나는 어떤 투자를 했을 때 가장 큰 행복감을 되돌려주는 것에 많이 투자를 할수록 유리하잖아요. 너무 가난할 때는 배고픈 배로를 가지고 행복하기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되게 좋은 투자가 돈이 있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걸 해결해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될수록 행복감도 같이 끌려 올라가지만 어느 선을 넘으면 하루에 14끼를 먹는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그런 것이 되돌려주는 행복의 양의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점점 작아져요. 그러면 이런 거죠. 주식으로 투자하면 어떤 종목이 수익을 많이 내다가 천장에 가면 더 이상 안 내잖아요. 그럼 현명한 거는 그 자본금을 빼서 계속 수익을 주는 자금을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약간 그런 거예요. 돈이 우리가 가난하고 이럴 때는 필요했지만 큰 수익을 주지만 행복에 어느 선을 가면 그 수익이 이렇게 줄어요. 그럼 더 현명한 건 얘를 계속적인 수익을 줄 수 있는 것에 옮겨야 되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근데 이것에 너무 크게 뭐 단맛을 본 사람들은 돈만 추가하게 된다. 그렇죠. 여전히 이게 계속 수익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에게 어떤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들을 잃는다. 그런 것이 이제 과도한 어떤 이런 돈과 행복을 일치시키는 것의 문제라기보다는 뭔가 가장 옵티멀한 적절한 어떤 전략이 되게 어렵다라는 것의 포인트예요. 그럼 궁금한 건 저희 김작가 TV가 원래 재테크 채널이라서 돈 얘기를 하는 채널이라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그러면 경제적인 어느 정도 돈을 벌게 된 다음부터는 이 돈으로 다른 걸 뭔가 하거나 아니면 돈을 버는 데 들인 시간을 다른 데 써야 한다라는 건데 어떤 데 써야 하는지랑 플러스로 교수님께서 책 마지막에 일상에서 행복을 많이 느끼려면 좋은 사람과 밥을 먹는 장면이 인생에서 많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결국에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맛있는 걸 먹는 게 많을수록 행복감을 느낀다는 건데 우리가 맛있는 것도 조금 더 비싼 거일수록 맛있을 확률이 좀 높잖아요. 그런 맛있는 거를 좋은 사람과 자주 먹으려면 어느 정도 또 여유가 있어야지. 그런 것도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주실까요? 내 본 돈을 늘 아까 그 장면 좋은 사람 밥 먹는데 다 쓴다. 저는 그건 좋다고 생각해요. 많이 쓰면 좋다. 근데 우선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전제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좋은 사람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루같이 그리고 내가 뭐가 번쩍번쩍 돈이 많을 때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나를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이것이 없어졌을 때는 우리 정년 퇴직하면 사람들이 전화를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장기적인 농사가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뭐 작전을 짜고가 아니라 사실 돈이 꼭 해결해 줄 수 있는 이슈들이 지금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설적으로 오히려 돈을 추구하는 멘탈이나 이런 과도하게 어떤 경제적인 어떤 목표 지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회적인 어떤 부유함이나 친구가 생기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어떤 순서를 지금 돈이 나쁘다라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시 되고 또 어떨 때는 성공이나 돈이 아까 말씀한 그런 장면을 무조건 많이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열쇠가 아니라는 걸 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쩌면 돈이 많아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은 지금 많은데 저는 나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뭐 꽤 됐는데 뭐 이제는 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뭐라 할까요? 약간 마무리 단계에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어떤 말을 많이 듣냐면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지만
뭐 여행 가고 이런 게 사실 되게 중요한데 같이 놀 사람이 없대요. 여행을 가고 싶은데 같이 갈 사람이 없다. 이거는 돈이 적어서 지금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돈으로 모든 것들을,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착상 자체가 오만한 거죠. 오만이라기보다는 이런 약간 지금 생각하지 못한 어떤 결과를 빚어낼 수도 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교수님, 행복이 건강이나 수명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그러면? 그 연구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몰라요. 하지만 행복감이 높은 사람들이 어떤 수녀님 집단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초기 연구고 그 이후로 이제 많이 나왔어요. 행복감이 이제 뭐 30대 때 높고 낮은 사람이 수녀님들의 경우 장수를 행복감이 높은 사람들이 더 장수를 하더라. 이게 얘기가 왜 신선한 뉴스냐면 우리 통상적인 생각과 좀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건강해야 행복하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공식이잖아요. 근데 이 연구를 보면 젊을 때 건강을 좀 잰 게 아니라 행복감을 쟀는데 80, 90세까지 누가 장수를 하냐 봤더니 행복감이 그걸 예측을 하더라. 그게 수명차가 한 8년, 그 그렇죠. 실험에서는. 7, 8년 정도가 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연구들을 보면 왜 그럴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나오지만 뭐 의학적으로 저는 뭐 제 분야는 아닙니다만 면역 시스템이 좀 강해진다 이런 연구도 있어요. 근데 큰 그림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뭐 제 추측이지만 행복한 사람들은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단단해요. 그리고 전 세계 장수하는 마을들, 뭐 오키나와 그렇다고 그러고, 뭐 이태리의 이런 뭐 시골 마을 보면은 공통점은 뭐냐면 너무 친해. 할머니들이. 아까 말씀하신 또 약한 연대라고. 그죠?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보면,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이런 아까 얘기한 사회적인 부가 풍족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특히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도 당연히 어떤 어드밴티지, 장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그런 요인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부와 성공에서도 사람들이 부와 성공 같은 삶의 좋은 조건을 갖추기 위해 애쓰지만 기대만큼 큰 행복 결실이 나오지 않는 게 여기서 좀 중요한 단어가 나오던 게 초기화, 뭐 리셀, 적응이라는 얘기 나오던데.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행복을 얘기할 때 꼭 우리가 그것만 이해해도 행복에 대해서 이제 큰 그림을 또 우리가 머릿속에 딱 좀 잡을 수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흔한 오해가 우리는 너무 미래 예측을 과장되게 해요. 그래서 100억 부자 되면 행복할 거야. 그렇지. 뭐 100억까지 안 가도 무슨 옛날에 고시만 합격하면 인생 펴. 인생 펴. 안 피거든. 그럼 뭐 합격한 며칠 행복하죠. 그죠? 근데 뭐냐면 거기서 다 오류가 뭐냐면 어떤 내 삶의 변화가 생기는 순간 내가 고시생이었다가 합격이 되잖아요. 그건 변화의 순간이죠. 그 순간의 행복이 지속될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정서라고 하는 것의 역할은 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적절하게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큰 조건 중에 하나가 어떤 사건이 종결되는 순간 그 감정이 꺼져야 돼요. 소멸되는 거. 그렇죠. 소멸시켜야지 다음 사건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또 행복하게 그렇죠. 하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또 다시 반복적으로. 그렇지. 그래서 이 뇌는 얄미울 정도로 꺼버려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과장 승진하면 좋아. 근데 만약에 과장 승진한 게 6, 7년 동안 매일 좋아. 행복이 안 꺼져요.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지 몰라도 더 승진할 의욕을 좀 안 갖고 안 가지겠죠.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뭐 며칠 있으면 그 흥분감을 꺼버려야 돼요. 이게 초기화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초기화된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어떤 인생에 대단한 무슨 드라마틱한 일이 나를 평생 행복하게 혹은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에서 사실 좀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드라마틱한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책에서 복권 당첨 같은 일확천금의 경험이 장기적 행복의 관점에서 저주가 될 수 있다고. 저주가 될 수 있다. 뭐 저주까지는 아니어도 개런티는 아니에요, 행복에. 근데 그게 왜냐하면 우리 뇌는 되게 똑똑한 척하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미래 큰 사건을 생각해 보면 한 방향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그림을 그려요. 뭐 복권에 당첨되면 그러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생기거든요. 그러면 좋은 뭐 큰 집 사고 뭐 해외 여행 다니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 복권에 당첨되면 좋은 일과 수반되는 정말로 안 좋은 스트레스풀한 일도 너무 많이 생기거든요.
가족 간에 이제 재산 갖고 싸움이 생기고 있을 거고. 친구를 만났는데 네. 한번 복권이 당첨됐다고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20억. 엄청 좋지. 너무 행복하죠. 응. 그 생각하겠죠. 어떻게 이걸 비밀로 하지? 근데 그 흥분은 이제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케이 비밀로 하고 싶어. 한국 사람들이 그게 약간 그렇게 하는 거 본능인 누가 것 나한테 같아요. 돈 빌려달라고 하지 않을까? 그렇죠. 아, 근데 그렇죠. 기부하러 가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절묘하게 어디 숨어 계신 줄 알았어. 저보다도 더 그렇죠. 더 친구.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였던 친구가 선생님이 어디인지 알아고 연락을 해. 그 산에서 숨어 있는데 한 2달 있으니까 지겹잖아요. 그래갖고 그리고 뭐 밥이나 먹자. 그리고 내려와서 밥을 먹어. 자, 근데 묘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친한 친구였는데 얘가 뭐 오늘 우리 김 작가님 뭐 와이셔츠 색깔이 멋있습니다 이런 칭찬을 하면 옛날에는 자식 거 하는데 이제는 얘가 딴 마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국회에서 해석하죠. 하죠. 그러면 친구는 김 작가님의 얼굴을 보고 그걸 간파 못 할까요? 알죠. 하겠죠. 어떤 생각을 하냐? 네 들어서 이제 안 만나. 이게 이제 끝. 그래가지고 카톡에서 이제 끊어져요. 이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한데, 이런 건 상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 나쁜 일 해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해서 본전이 되면 다행이야.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극단적으로 한 방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행복의 정확한 어떤 예측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좀 어려워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다면서 일상의 작은 즐거움에서 이전 같은 기쁨을 느끼지 그렇죠. 그런 못하는 것도 있어요. 큰 자극의 우유증. 맞아요. 그래서 저도 막 많은 분들 만나보면 어떤 쾌락이란 게 있으면 그걸 너무 과도하게 추구하면 그때는 좋을지 몰라도 나머지 삶이 다 무너진다고. 왜냐면 다 하찮게 느껴질 테니까. 실제로 연구가 있어요. 그 복권 연구 대상자들을 바탕으로 미국의 그 일리노이 주에 에서 주 복권을 당첨을 된 사람과 당첨되지 않은 주변의 이웃들 이런 거 비교를 해보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일상에서 행복을 만드는 거는 어떤 시시껍절한 작은 즐거움 작은 일들이 시시콜콜한 일들이 신발 하나 샀을 때 어쩌고 아침 먹을 때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는 매일 하는 거지만 복권 당첨은 평생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복권의 휴유증은 뭐냐면 뭔가 그런 드라마틱한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 그 전까지 나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줬던 게 진짜 시시껍질해져요. 그래, 그 실제 연구를 보면 그래서 복권이 당첨된 뒤 복권을 맞은 사람들과 맞지 않은 사람들의 일상에서의 작은 일들, 잡지를 볼 때 얼마나 재밌어요? TV 볼 때, 무슨 홈쇼핑을 할 때, 이게 복권을 맞은 사람들은 다 재미없대. 다시 말하면 한 번 맞고 일상의 즐거움이 그냥 메말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장기적으로 인생은 하루살이의 삶이 아니라 그렇죠. 창창하게 많은 시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총합을 보면 이게 꼭 저주까지는 아니어도 일방적으로 뭔가 행복을 계속적으로 높인다라는 것은 우리의 짧은 예측에서 나오는 생각의 함정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책에 나오는 명문장이 모든 쾌락은 꼭 소멸하기 때문에 커다란 기쁨 한 번보다 작은 기쁨을 여러 번 느끼는 것이 절대적이다. 즉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네, 맞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크레딧을 받으면 안 되고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잠깐 누가 한 말인가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 썼던 논문 제목이에요. 행복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실제 지도 교수님. 그리고 실제로 그 논문이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논문인데 그냥 자기 생각을 펼친 게 아니라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보면 행복감이 높은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행복감이 높다고 하는 걸 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저 사람의 행복이 어떠니? 네 친구? 그런 걸 다 수렴해서. 타인의 눈에 보기에도 행복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일상에서의 감정적인 경험을 다 측정을 해봐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행복감이 높다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엄청나게 좋은 일들이 막 벌어지는 일이냐? 전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엄청나게 좋은 일이 벌어졌느냐 안 벌어졌냐는 여기서 행복감이 높고 낮은 사람을 예측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뭐가 절대적이냐면 시시껍절하게 일상에서 즐거움, 재미 이런 거를 자주 느끼는 빈도, 이건 빈도잖아요. 빈도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행복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본인도 생각하는 사람들의 압도적인 특성이지 그 사람들의 어떤 좋은 일의 크기, 이거는 큰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논문의 제목을 제가 생각해서 잘 지었어. frequency다, 영어로. intensity가 아니라 좋은 경험의 frequency, 빈도다라는 것이 논문 제목인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을 공부하면서 제일
큰 깨달음을 준 사실 단일 문장이에요. 우리가 행복이 큰 한 방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인생과 그게 아니라 그냥 이런 거야 라고 사는 인생이 약간 방향도 좀 틀릴 것 같고 그렇죠. 설계도 틀릴 것 같은데 전적으로 빈도가 맞는 얘기예요. 그 빈도가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그건 그런 식사를 것도, 그건 뭐 얼만큼 그런 거. 자주. 크게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강도예요. 그게 아니라 자주 시시겁절하지만 라면을 먹더라도 행복하게. 자주 이번 주도 먹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똑같은 애랑 먹으면 안 돼요. 다른 애를 먹어야 돼요. 모든 우리가 국수만 먹으면 질리잖아요. 네. 사람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정서적인 좋다라는 느낌은 되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복이에요. 반복되면 소멸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모든 즐거움을 사람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되죠. 그 되게 사실 비호감이야. 맨날 야 친구랑 그게 아니라 혼자 사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에 있어서는 자기만의 고유한 즐거움을 찾고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지 이어야지 음식으로 치면 다양한 것을 먹을 한식, 수가 일식, 중식. 그렇죠. 그런 것처럼 즐거움을 주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제가 행복의 제일 안 좋은 어떤 성향이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이게 한국 사회의 약간 약점이기도 해요. 행복과 관련해서 뭐냐면 지나치게 안정지향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뭔가 경제적 안정, 보장, 뭐 이러면 사고가 없고. 근데 뭔가 안 좋은 일이 없는 인생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그것보다는 행복은 그런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요. 뭔가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즐거움 아까 말씀드린 나를 뭐가 즐겁게 해주느냐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방 안에서 이렇게 헛된 치고 숨어 있어서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사람도 만나봐야 되고 혼자서 뭐도 해봐야 되고 음악도 여러 가지 들어봐야 되고 이런 기회를 스스로 에게 줘야지 그 쇼핑 리스트에서 이건 난 좋구나 이거를 내 주머니에 넣고서 가야지 필요하면 이것도 켜보고 저것도 켜보고 하는 것인데 이런 기회를 스스로 막는 것이 지나치게 안정지향. 현상 유지를 하고 또 위험한 것을 안 하고 이게 장기적인 행복 뭐랄까요? 게임에서는 그렇게 뭔가 권장되지 않는 전략일 수가 있어요. 행복의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제 사랑과 환경 같은 것도 있으니까 내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내가 어떨 때 행복해하는지를 알고 그렇죠. 그런 환경을 잘 세팅해 놓고 그거를 그렇죠. 자주 경험하면 맞아요. 어떻게 보면 심플한 거네요. 저는 요새 쓰는 비유가 압정이에요. 앞죠? 뭐냐 우리가 압정을 쫙 끊어놓으면 아프잖아요 가다가. 그런 거예요. 행복도 약간 즐거움의 압정들을 내가 많이 발견해서 그냥 깔아놓고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각오를 해서 행복하고 뭐 결의를 하고 아니라 밝기 때문에 해피한 순간들이 자주 있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또 장기적으로 나의 인생에서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압정들이 뭔지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들을 많이 깔아놓는 게 사실 아주 간단해요. 그게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제가 보기엔 과학적으로 타당한 어떤 논리이자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저도 이 책에서 정말 좋은 게 교수님의 뭐 어떤 부분의 견해도 있겠지만 대부분 과학적인 좀 데이터와 그런 실험을 바탕으로 얘기해 주시는데 근데 생존과 번식이 행복에서 중요하지만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잖아요. 근데 출생률은 왜 떨어지는 거죠? 왜 떨어지냐? 이게 본능이고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자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소홀하게 들으셨어. 뭐냐면 이 두 단어가 요약을 하자면 그런데 그걸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생명체는 어떤 이 본능을 앞서가지고 행동을 한다. 이건 크게 뭐 공감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만 인간을 제외한 어떤 동물이 내가 자손을 갖기 위해서 올해 짝짓기 시즌에서 짝짓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동물이 있을까요? 비둘기, 얘네들이 올해는 내가 꼭 짝짓기를 해야 돼. 유전자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지금 컨셉을 의식적으로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인간만 그걸 생각할 수가 있어. 이걸 있는데 왜 행동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 컨셉 자체는 이제 필요가 없는데 뭐냐면 이런 재생산을 위해서 우리가 설계됐다라는 얘기는 그런 개념, 재생산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필요한 생물학적 기능들이 탑재됐느냐 하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그 생물학적인 기능은
아주 간명하게 얘기하면 강력한 성적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욕망보다 성적 욕망이 이기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는 그만큼 재생산의 문제가 그 어떤 숙제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해서 압도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책에서 인류가 만든 그 CD, 이게 삐처리 이제 안 되는지 모르겠죠. 그것 때문에 쾌락과 재생산을 인간이 구분시킬 수 있게 된 게.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동물은 안 되죠. 그렇죠. 그냥 그 일단에 하면 시작하면 되는 거야. 끝까지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큰 중간에 임신 과정에 문제가 없으면 그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이세가 자동적으로 생겨나잖아요. 근데 인간의 이제 우리 멀쩡하다기보다 똘똘한 인간이 역설적으로 이제 개발하고 알게 된 거는 이 성적 욕망의 충족이 반드시 어떤 이세의 탄생과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중간 고리를 끊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또 그 장치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동물의 세계에서는 이어지는 이 경부속도로 시작하면 부산까지 가는데 중간을 끊어놓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부산에 가느냐 안 가느냐를 옵션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옵션을 우리가 갖게 됐고 많은 복잡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두 개의 다른 스토리가 된 거죠. 그래서 저출산 결혼을 안 한다 이거는 사실 생물학적인 이슈가 아니라 후반부에 따르는 옵션을 선택을 할 거냐 안 선택할 거냐라는 어떤 옵션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미혼, 결혼을 늦게 한다 이거는 사실은 아까 얘기한 재생산의 핵심인 어떤 뭐 성적 욕망 같은 것들을 언제 어떻게 누구와 그거를 충족시키느냐에 대한 어떤 방법론 시기의 차이일 뿐이지 근원적인 그 어떤 본능에 위배되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또 책에서 되게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그 소비에서 경험과 물질 소비가 있으면 많은 책에서 물질보다 경험 소비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데 그 얘기도 맞지만 경험과 물건에 누군가가 개입하는 게 훨씬 또 더 중요한 거라고요. 누군가 사람이 개입하냐 안 하냐가 맞아요. 거기서 그 얘기 나왔던 게 이제 게임기를 사도 맞아요. 그 게임기를 누군가 같이 하는 거면 훨씬 좋은 걸 수 있다. 맞아요. 그러면 많은 페이퍼들이 나오는데 지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같은 값이면 우리가 같은 돈으로 뭐 물건을 사는 것보다 여행 가는 게 그렇죠. 뭐 극장을 간다거나 보통 그렇게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약간 행복에 더 유리하다. 근데 요새는 연구 좀 바뀌었어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얘기도 하고 또 이제 또 하나의 지금 언급하신 연구가 그런 연구인데 그것도 역시 오늘 계속 흐르는 주제지만 기승전 사람이에요. 해피니스는. 근데 왜 경험적인 구매가 행복감을 느끼는데 유리했느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에 경험적 구매는 다른 사람과 소비를 해요. 그렇죠. 여행도 같이 가고 오페라도 같이 가고 목걸이 사면 그냥 그렇죠. 내가 차는 거지. 그렇죠. 신발도 혼자 신고 혼자 신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물질이냐 경험이냐의 차이도 있지만 거기 섞여서 일어나는 차이가 사회적 경험의 가능성의 확률이 달라요. 저는 이 포인트가 다른 책에서 못 봤던 포인트라서 너무 좋죠. 최근 실험에서는 오케이 그러면 물건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랑 많이 하는 물건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게임기. 게임기. 우리 같이 게임해. 그러면 그런 것들은 해피니스를 많이 그리고 줘요. 영화도 다른 사람을 같이 보는 거죠. 끝나고 영화에 대한 얘기하고. 아주 중요한 거는 역시 사회적인 것이 이 지금 컨텍스트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근데 젊은 층들이 스스로 혼밥 같은 거 요즘에 좀 많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가끔 혼자만의 시간도 좋잖아요. 좋은데 저는 글쎄요, 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좀 우리가 이런 부분에 좀 나아졌으면 더 좋겠다라는 부분에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있겠으나 저는 진짜로 혼자서 밥 먹는 게 가까운 친구랑 같이 밥 먹는 것보다 진심으로 더 훨씬 좋은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왜 혼밥의 경향성이 늘어나느냐?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사람을 만나면 참견을 하고 서로 평가를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잖아요. 그런 그런 피곤함을 경험하느니 그냥 혼자 먹는 게 낫겠다라는 차선의 선택일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최선은 아닌 거죠. 그렇죠. 최선이 아니라 차선. 그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고 물론 혼자 있는 것도 가끔 가다 혼자서 밥 먹고 이런 것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것의 즐거움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같이 하는 것보다 항상 더 좋아서 더 좋아져서 그렇다기보다는 피곤한 상대와 뭘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인이 돼서 살겠다. 약간 이런 약간
느낌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요즘에 폭식이라든가 폭음, 도박, 도파민 중독 등 생존에 도움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순간에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잖아요 말이죠. 현대적 쾌락. 요건 아까 말씀하신 복권처럼 너무 극단적인 그런 거라서 안 좋은 거라 봐야 되는 걸까요? 좋다 안 좋다 뭐 제가 뭐 그런 평가할 사람은 뭐 해야 되는 것도 네.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쾌락 갈리는? 그런 뭐 극단적인 쾌락 우선은 약간 폭식 같은 거는 사실은 우리 뇌에 설계된 버릇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유복한 삶을 살았더니요.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늘 굶주렸던 호모사피엔스에게는 뭐가 있으면 배 터질 때까지 먹어 놓으라는 게 명령이었거든요. 사냥에 실패하면 그렇죠. 뭐 그럼요. 못 그래서 먹으니까. 그게 약간 본능적으로 그게 무슨 이산화행 행동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본능적인 모습이고 또 살을 찌고 하는 게 당분을 막 섭취하고 기름 끼는 걸 먹는 게 사실 지금은 몸에 안 좋지만 굉장히 귀했잖아요. 기름과 지방이.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축적해라라는 올드한 습관이 가끔씩 돌출이 지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뭐 좋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런 유전적 이게 어떤 진화의 여정에서 누적된 어떤 습성들은 100년, 200년 사이 바뀌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급격한 세상의 변화는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뇌가 못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갭이 사실 여러 영역에서 사실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긴 시간 이제 교수님 모시고 행복에 대한 요 책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자,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가 묻는 세상에서 왜 행복해지는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왜 중요할까요, 교수님? 왜 다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지 이걸 고민하잖아요. 좋은 자동차를 만들려면 어떻게 자동차 작동을 원리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해가지고 뭐 미션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래서 이런 걸 아는 것이 뭐 행복해지는 것을 뭐 보장하진 않지만 저는 최소한 큰 방향을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약간 에너지를 조금 비효율적으로 쓰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동서 북향으로 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가는 것은 약간 너무 거리가 멀어지는 것인데 쉽게 얘기한다면 뭐 마음먹기로 뭐 해라.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큰 그림을 완전히 놓치는 조금 뭐 정서, 행복을 포함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어떻게 이 기계가 작동하고 돌아가는지를 너무 고려하지 않는 어떤 좀 조언 같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의 추천사에서도 교수님 말씀이 다 와닿는 게 이 책으로 우리는 결코 행복해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을 읽지 않고서는 왜 행복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게 되게 좀 와닿았는데 교수님 행복 관련해서 오늘 이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행복 관련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그냥 개인적으로 있다면요. 즐거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 너무 무슨 약간 철없는 사람이나 쫓는 것으로 생각하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가 그런 문화에서 자랐어요. 맞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즐겁고 네가 재밌고 라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뭔가 좀 철이 없는 사람이고 그보다 중요한 거는 어른들이 하신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네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떻게 봐주느냐 있어 보이느냐 이런 게 인생에서 더 중요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행복의 본질은 내가 즐거운 거예요. 그게 남들이 보기에 별거 아니어도 나 이거 할 때 뭐 되게 재밌네 뭐 축구 볼 때 뭐든 간에 이런 것을 키우고 찾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에게 많이 이제 못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멋쩍어 하지 마시고 우리가 모두 행복을 향해서 추구를 하고 그걸 쫓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목표나 목적지가 다르지만 그중에 나는 개인적으로도 행복해지고 싶어. 정말로 이게 진정한 그런 마음이 계시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나에게 주관적으로 어떤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 이런 것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가장 최선 잘해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포인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인터뷰하면서 제가 굉장히 책을 열심히 읽었다는 게 느껴지죠? 뭐 느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이렇게 책을 읽고 그다음에 행복에 관련된 주제가 어떻게 보면 저희 채널에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찾지 않는 주제일 수도 있지만 지금 2시간 정도 촬영을 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왜 행복해야 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유를 알아야지 사람이 방법을 찾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유는 모르는데 다들 방법부터 다들 찾고 있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왜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은 사람만이 네. 어떻게라는 방법도 그건 각자의 영역이니까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잘 요약을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해주신 그 정확한 지도 교수님이 해주신 굉장히 멋진 멘트.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여러분의 삶에는 그 빈도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 빈도를 얼마나 만들어 나갈 건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교수님과 또 다음번에 행복에 관해서 좋은 콘텐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서은국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